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연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도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드려봤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끊어지더라고요.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전화를 왜 안 받으시지? 이상한데. 핸드폰 두고 잠시 나가셨을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 원래 핸드폰 잘 안 쓰시잖아. 아니야. 그래도 항시 들고는 다니셨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괜찮을 거라고 되뇌었지만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심장이 쿵쿵 뛰었죠. 늦은 저녁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방과 거실 사이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죠.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죠.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눈이 반쯤 뜬 채였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평화롭게 잠드신 모습이 아니었죠. 마지막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셨던 것 같은 일그러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돼! 안 돼! 남편이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죠. 사망하신 지 여러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안 갔다면, 집을 비우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 집으로 모셨는데 말입니다. 하필 집을 비운 유일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극심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하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노린 날이었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은 그런 집이었죠. 남편과는 2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결혼 후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림을 꾸리는 삶이었죠. 시어머니를 처음 뵌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셨습니다. 웃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들어왔죠. 첫 인사를 드리는데 등줄기에 땀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두 자녀를 키워내신 분이었죠. 그 세월이 어머니를 단단하게, 어쩌면 너무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됐으면 이제 시댁이 네 집이다. 친정은 출가한 딸이 기웃거릴 곳이 아니고 남편 내조 잘하고 어른 공경하고 그게 여자가 할 도리야. 알겠냐? 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예의의 대답만 했죠. 속으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댁 어른 앞에 처음 섰을 때 그 긴장감이 어떤 건지요. 싫다고 저 자리에서 말대꾸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어머니의 눈은 매의 눈 같았어요. 제 손끝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셨죠. 칭찬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죄인이 되는 구조였어요. 국 간이 왜 이렇게 짜? 이렇게 짜게 끓이면 어른들이 어떻게 드셔? 넌 시집 오기 전에 도대체 뭘 배운 거냐?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다시 하면 뭐해? 재료는 누가 물어내? 한 번에 제대로 하란 말이야. 넌 친정어머니가 살림도 안 가르쳤니?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렇게 된소리를 맞아야 했어요. 친정 이야기까지 나오면 얼굴이 확 끈거렸죠. 가슴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또 혼났어. 나도 열심히 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친정어머니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야? 당신이 좀 말씀드려봐. 어머님은 입만 여시면 독침이 우다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나도 어릴 때부터 무서웠어. 솔직히 지금도 무섭긴 해. 어머니 성격을 내가 어떻게 바꿔. 좀만 참아.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그렇다고 일부러 괴롭히는 분은 아니야. 남편은 위로 대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간에선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죠. 제 편이 되어달라는 말은 입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서운했지만 크게 다투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남편도 자기 어머니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했으니 저랑 별반 다르진 않았기도 했고요. 결혼 초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댁이라는 곳은 원래 이런 곳이구나. 어머님은 원래 저렇게 싸늘하게 말을 하시는구나. 그저 그렇게 체념하며 하루하루 적응해 나갔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은 시누이였어요. 첫 인사를 드릴 때부터 시누이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죠.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래, 네가 우리 도윤이 와이프구나. 얼굴은 뭐 그럭저럭이네. 살림은 좀 할 줄 알고? 네, 형님.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배워서 시집을 왔어야지. 네? 아니야. 부족하면 배워야지. 우리 집안이 만만한 집안이 아니거든. 첫 만남부터 그랬어요. 시누이는 저를 한 수 아래로 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시누이 부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요즘 뭐하고 사나? 팔자 좋게 집에서 빈둥거리지? 전업주부라고 놀기만 하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 좀 나와서 좀 도와. 운동도 좀 할 겸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형님, 저도 집안일이 있어서요. 갑자기 가게 일까지 하기는 좀. 집안일? 애도 없으면서 무슨 집안일이 그렇게 많아. 일주일에 며칠만 나오면 돼. 그것도 못해?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며 압박했죠. 남편도 누나 부탁인데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사면 초가였습니다. 결국 저는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에 나가보니 상황이 달랐어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명이 해야 할 일을 저 혼자 떠안게 됐죠. 시누이는 인건비 아끼려고 직원을 안 뽑은 거였어요. 저를 부려먹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처음엔 몰랐어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죠. 2달 동안 죽어라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죠.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받은 건 최저임금뿐이었습니다. 몸이 축나고
마음도 바닥까지 내려앉았어요. 결국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저 이제 가게 일 못하겠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면 사람을 더 뽑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그만두겠다고? 내가 너 믿고 직원도 안 뽑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아, 몰라. 가족이 이래도 돼? 도윤이 결혼 전에는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걔 내가 업어 키운 애야. 옳게 은혜도 모르고 진짜 너무한다. 형님, 저도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일이 너무 많아요. 주방에 홀에 설거지까지. 이건 아니죠. 내가 사람을 쓸 줄 몰라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옳게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죄송해요. 저 몸이 아파요, 형님. 배은망덕하기는.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정말. 옳게 앞으로 조심해. 옳게 결혼 생활 제대로 먹구름 낀 거야. 알아? 나 제대로 빈정 상했어. 그날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세 사람이 할 일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남편이 한참을 따졌어요. 앞으로는 자기가 절대 가게 안 보낼 테니 알아서 사람 구하라고요. 둘은 크게 싸웠죠. 신우이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그 후로 저를 볼 때마다 싸늘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인사조차 건성이었어요. 제 인사는 물론 사뿐히 씹어주었고요. 저와 신우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그만둔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신우이와의 사이는 여전히 서먹했어요.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굳이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 가게 사정이 안 좋은가 봐.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는데. 얼마나?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달 동안 그 가게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손님이 붐비는 날도 있었지만 텅 빈 날이 더 많았어요. 심해부의 운영 방식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재고 관리는 엉망이었고 지출은 생각 없이 이루어졌어요. 단가 계산도 그냥 대충 하는 수준이었으니 팔면 손해가 생기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저 가게에 투자금을 넣으면 모래밭에 물 붓는 꼴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 형님네 가게에서 2달 일해봤잖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기는 해. 심해부 운영 방식도 좀 불안하고 빌려줘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사실 그 생각이 좀 있었어. 누나한텐 뭐라고 해야 하나. 당신이 알아서 잘 말씀드려. 우리도 여유가 넘치는 형편은 아니잖아. 5천까지는 어렵고 그냥 돌려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1, 2천 도와드리는 게 어때? 그래도 가족인데 매정하게 못 도와준다고 하긴 좀 그렇고. 당신이 잘 생각하고 선택해. 알았어. 그게 좋겠다. 내가 말해볼게. 남편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천은 어렵고 2천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남편이 한참을 듣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뭐래? 2천이면 뭘 어떻게 하냐고. 5천이 필요한데 2천 주면서 도와준다고 하냐고 화내더라.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닌데 없는 살림에 2천도 쥐어짜는 건데.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누나가 안 듣더라고.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옳게, 나야. 도윤이한테 들었어. 2천? 2천? 이씨, 그게 도와주는 거야? 놀리는 거지. 형님, 저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그래도 못 본 척 못해서 쥐어짜서 2천인 거예요.
5천 도와드리려면 저희 대출 받아야 해요. 웃기지 마. 도윤이 연봉 내가 다 하는데 5천도 못 내놓으면서 무슨 척을 해? 올케가 막은 거지? 어? 올케가 옆에서 뭐라 한 거 아니야?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었으면 대출 받아서 도와줬겠지. 형님,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없는 돈 만들어서 도와드리겠다는 건데 그렇게 화를 내시면 저 섭섭해요. 섭섭? 도윤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누나 부탁이면 고추도 떼줄 애였어. 올케가 꼬드긴 거잖아.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아주 착한 애를 다 망쳐놓고. 으이구, 진짜 내가. 형님, 저희가 안 도와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됐어. 그 2천 필요 없어. 그딴 거 받느니 안 받을래. 올케, 똑똑히 기억할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올케가 어떻게 했는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없는 살림에 2천이라도 보태드리겠다는 건데 그게 왜 잘못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러면서도 이미 2천은 받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가출해서 달나라까지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누이는 저를 원흉으로 찍어버렸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로 시누이의 눈빛은 서늘함을 넘어 날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일을 가는 게 느껴졌죠. 돈 때문에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었죠. 남편은 왔다가 갑자기 친구한테 일이 생겼다고 외출을 했고요. 조용히 시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거였죠. 엄마, 나야. 정아 왔니? 너 밥 먹었어? 앉아서 같이 먹자. 올케도 있네. 돈도 많으면서 왜 맨날 우리 엄마 집에서 쌀값을 아끼실까? 넌 뭐 보자마자 뭔 소리야. 밥이나 먹어. 아니, 밥은 됐어. 가난뱅이는 입맛도 없네. 신우이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신우이의 눈빛은 싸늘했죠.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싶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요즘 힘들어서 도윤이한테 돈 5천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다? 올케가 옆에서 꼬드긴 거야. 안 그랬으면 도윤이가 나한테 그랬겠어? 신우이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죠. 세라야,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 그게 저희가 5천은 어려워서 2천은 도와드린다고. 엄마, 들었지? 2천이래, 2천. 5천이 필요하다는데 2천 주면서 도와준다고 하네. 올케는 화장실에 휴지 없어서 휴지 달라고 하면 한 장 떼서 줄 사람이야. 아우, 진짜. 어쩜 저렇게 차갑나 몰라. 휴지 찢어지겠다.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신우이 편을 들면 저는 그냥 맞아야 하는 거니까요. 정아야. 엄마. 너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네? 가게가 어려우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동생네 주머니를 털어? 그것도 5천이나. 2천 도와준다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없는 살림에 쥐어짜서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적다고 화를 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나 지금 진짜 힘들어서 그래. 가게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망하면 접어. 접고 다른 거 알아봐. 동생네한테 손 벌리는 게 자랑이냐? 창피한 줄 알아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 딸이야, 엄마 딸. 딸이니까 이러는 거야. 남의 집 살림 축내면서 뻔뻔하게 굴지 마라. 새가 탓하지 말고 네 살림은 네가 챙겨.
신우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억울하다고 울먹였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무조건 친딸 편만 드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엄하고 무서운 분이지만 나름의 옳고 그름이 있으신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엄격하지만 불공평한 분은 아니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어머니 집에 들르기로 했죠. 시어머니의 세금 관련 서류를 제가 알아봐 드리기로 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건 잘 모르시니까요. 사실 그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서 그냥 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운명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렀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 안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게 들렸습니다. 분명 집에 계신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급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였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셨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세라야, 가슴이, 숨이 안...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119 부를게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네? 제발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시어머니를 반드시 눕히고 옷 단추를 풀어드렸어요. 숨을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분이 지났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헐레벌떡 달려왔죠. 어머니 괜찮으신 거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나도 몰라. 갔더니 쓰러져 계셨어. 의사 선생님 말씀 기다려봐야 해. 한참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신 겁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하셨으면 많이 위험했을 수 있어요. 발견하신 분이 응급처치를 잘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무섭고 엄한 시어머니였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밥을 떠드리고 약을 챙기고 말벗이 되어드렸죠. 신우이는 한 번 얼굴 비치고는 발길이 뜸했습니다. 가게가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평소와 다른 눈빛이셨습니다. 세라야, 내가 미안하다.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시집와서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독하게 대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싶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 젊어서 시어머니한테
엄청 구박받고 살았어. 남편은 일찍 죽고 애 둘 데리고 혼자 살아야 했고, 시어머니는 매일 나한테 자기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때 세상이 얼마나 무섭든지 독하게 안 살면 먹혀버릴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악 물고 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나 봐. 너한테도 그 찌꺼기가 튀어나온 거야.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가 날 살렸어. 그런 며느리한테 내가 뭘 해준 게 있냐 싶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세라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분도 상처가 많으셨구나. 그걸 그제야 알았어요. 며칠 뒤 저와 남편은 시누이 부부를 불러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되니 혼자 사시게 두면 안 될 것 같다고요. 누나, 어머니 이번에 크게 위험하셨잖아. 혼자 계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 어머니 이제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나? 나는 좀 성준이가 불편해하거든. 그리고 우리 집 좁잖아. 방이 없어. 뭐? 매형이 불편해해? 장모 모시고 살기 부담스럽겠지. 그건 누나 생각이야? 아니면 매형 생각이야? 아니, 매형이 가게 오픈할 때 엄마 돈 얼마나 끌어다 썼어. 그 돈으로 장사하면서 이제 와서 어머니 모시는 게 불편해?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따져? 따지지 말라고? 누나는 맨날 받을 때만 가족이야? 집도 어머니 돈, 가게도 어머니 돈. 근데 정작 어머니 모시라니까 집이 좁다. 웃기지 마, 진짜. 야, 나도 사정이 있어. 너희는 집도 넓잖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시누이와 남편이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끝까지 거부했죠. 저와 남편은 의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기로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저희는 합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크게 반대하셨죠. 싫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너희한테 짐 되기 싫다. 어머니, 이번에 얼마나 위험하셨는데요. 혼자 계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럼 그때 죽는 거지 뭐. 자식들 신세 지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 서글퍼요. 오래 사셔야죠. 저희가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같이 사시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시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요, 어머니.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아들 앞에 두고 가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어머니 혼자 두고 저희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아요? 며칠을 설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버티셨지만 결국 저희의 고집에 지셨어요. 그렇게 합가가 결정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사시던 집은 전세를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도 있으셨기에 제가 건강을 매일 체크했어요. 혈당 측정하고 약 챙겨드리고 당뇨에 좋은 식단으로 식사를 준비했죠. 처음엔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저희 건강에도 좋고요. 시어머니는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어요. 잔소리도 줄고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지셨죠. 세라야, 오늘 반찬도 맛있다. 고생했어.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면 저도 좋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신세질 줄은 몰랐는데 진짜 고맙다, 세라야. 목숨을 구해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느새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게 모시게 됐어요. 아침에 같이 차 마시며 수다 떠는 게 일상이 됐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가게가 진짜 힘들어. 엄마 전세금에서 좀만 빼줘. 안 돼. 엄마, 나 진짜 급해. 지난번에 도윤이한테 빌린 2천 갚았어? 그건 그 이후 내가 너 이렇게 줬지? 네가 하도 죽는 소리 해서. 그건 갚지도 않고 또 손 벌려? 엄마 돈이 네 돈이야? 정 가게 어려우면 접을 줄도 알아야 해. 그것도 용기다. 접어야 할 때는 접어야 하는 거야.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부을 거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 딸인데. 딸이니까 이 정도로 말하는 거야. 딸 아니었으면 벌써 등짝을 팼다. 신우이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어요. 신우이는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불만 가득한 뒷모습이었죠.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눈빛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신우이가 돌아간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 매영이? 지금 어디야?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입었어요. 매영이 한강 다리에서 경찰이 구조했대. 병원 가야 해.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깨워서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죠.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신우이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엄마, 성준이가. 진정해. 성준이 지금 어때? 몸은 괜찮대. 근데 다행히 심해부는 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풀려 있었어요. 삶의 의지가 바닥까지 내려앉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매형,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런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가게가 빚이 너무 불어났어. 사채까지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갚을 방법이 없었어. 내가 없어지면 보험금이라도 나올까 싶었다. 바보야. 진짜 그게 말이 돼? 나 두고 죽을 생각을 어떻게 해? 신우이가 심해부의 가슴을 두들기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았어요. 신우이가 그렇게 돈돈하던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그때 돈 빌려줬어야 했어.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구나. 니들이 이 정도인 줄 생각도 못했다. 엄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 오서방, 내가 미안하네. 내가 몰랐어. 시어머니가 심해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았지?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면 돼.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내가 도우마, 응? 심해부가 고개를 떨구며 울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빼서 신우이를 도와주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여유 자금을 빼서 보탰죠. 그렇게 해서 심해부의 급한 불은 꺼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선의가 어떤 비극을 부를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쪽 친척 결혼식이 지방에서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을 비워야 하는 일정이었죠.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데워 드시면 돼요. 약은 식탁 위에 챙겨뒀고요.
알았어. 하루도 아니고 저녁에 올 거잖아. 걱정 말고 다녀와. 전화 꼭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당뇨약 꼭 챙기시고요. 그래. 이 늙은이 혼자 밥도 못 먹겠냐. 어서 가.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저희를 배웅해 주셨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저는 뒤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죠. 그게 제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지방으로 내려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친척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식이 끝나고 오후가 됐을 때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낮잠을 주무시나 보다 생각했죠. 어머니는 원래 오후에 한두 시간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으니까요. 저녁 무렵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만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 전화 온지 모르시나? 아까도 안 받으셨어. 몇 시간째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먼저 올라가자. 그래야겠다. 이모,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저희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감이 목까지 차올랐죠. 제발 아무 일이 아니길 그 생각만 하며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늦은 저녁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방과 거실 사이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손 흔들어 주시던 그분이 차갑게 식은 채로 그곳에 누워 계셨죠.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피던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망하신 지 여러 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남편이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돌아오실 수 없는 분이셨죠. 의사가 사인을 설명했습니다. 저혈당 쇼크로 인한 사망입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경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제가 집에 있었다면, 결혼식에 안 갔다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바로 발견했다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모셨는데 말이에요. 장례는 슬픔 속에 치러졌어요. 시누이는 관 앞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심해부는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남편은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자책감에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침에 웃으며 손 흔들어 주시던 그 모습이요.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차가운 납골당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엄하셨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셨던 분, 그 온기가 이제 영영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정리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뭐야 이게?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남은 땅과 재산은 모두 형편이 어려운 딸 정아에게 준다. 내가 정아에게 미안한 게 많다.
도윤이는 부디 이 엄마 뜻을 알아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도윤아, 정아야. 저희는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준비해 두셨다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내용이었어요. 전 재산을 신우이에게라니요. 어머니가 혹시 유언장을 쓰고 스스로...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어머니 그런 분 아니야. 절대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합가도 반대하셨던 분, 그런 분이 갑자기 유언장을 남기고 목숨을 끊으셨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유언장과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누이 부부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더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 박옥희 여사님이셨어요. 어머 세라야, 도윤이도 있네. 여기서 보다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응, 집 근처라서. 잠깐 앉아도 되겠니? 그렇지 않아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었어. 저희는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사님이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유언장 이야기 들었다. 말순이가 재산을 다 정아한테 줬다며? 네, 어머니가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유언장 너무 이상하다. 말순이가 나한테 한 말이랑 완전히 달라.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가 나한테 그랬어. 정한의 사업에 이미 큰 돈 줬으니까 남은 땅은 자기 모시고 사는 아들이랑 며느리 주고 싶다고. 세라가 자기 목숨 살려줬다고.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어. 한두 번 한 말이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유언이야?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말순이 성격 내가 40년을 봤어. 걔가 갑자기 마음 바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유언장은 뭐죠? 어머니 필체 같기는 한데 사실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공증도 안 된 유언장이잖아. 내 생각에 이상해. 말순이가 그런 유언장을 썼을 리가 없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이상해? 지금 뭐라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어요. 얼마나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 적지 않게 들은 것 같았죠. 야, 지금 나 없는 데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유언장이 가짜라고? 그럼 내가 위조했다는 거야? 뭐야? 어? 이득 보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했다? 누나, 우리는 그런 말 안 했다. 안 했긴 뭘 안 했어. 다 들었어. 그 말이 그 말이지. 엄마가 직접 쓰신 거야. 의심하지 마. 정아야, 진정해. 말순이가 나한테 한 말이랑 너무 달라서 그래. 이모는 왜 끼어들어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40년 친구면 뭐예요? 남이잖아요.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어요. 시누이는 그렇게 화를 내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에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자 어머니 냄새가 났지요.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한 벌 한 벌 옷을 꺼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옷을 입고 웃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서랍 속 안경, 손때 묻은 염주, 낡은 수첩, 어머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몰랐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요. 그리고 소파 밑을 청소하다가 무언가 굴러 나왔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죠. 사실 어머니는 초기 치매가 있으셔서 할 일을 녹음해두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약 먹을 시간, 병원 예약, 장 볼 것들, 깜빡하실까봐 직접 목소리로 남겨두셨죠. 저는 녹음기를 들고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디 보자. 닭볶음탕, 닭은 토막 내서 핏물 빼고 감자는 큼직하게 썰고 양념은 고추장 3숟갈, 고춧가루 2숟갈. TV 요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레시피를 따라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닭볶음탕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세라 생일에 해줘야지. 맨날 나만 챙겨주는데 이번엔 내가 해줘야지.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아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꼭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시는 소리, TV 소리, 그러다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어? 누구세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제가 결혼식을 간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녹음기에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그날 누가 어머니를 찾아온 겁니다. 녹음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서방. 웬일이야 갑자기?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지나가다 들렸는데 점심 좀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와. 뭐 별거 없는데 있는 거 데워줄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해부가 그날 어머니를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집을 비운 바로 그날에요. 저희한테는 한마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 심해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인슐린 주사 시간 안 됐어요. 아까 시계 보시던데. 어? 맞다. 깜빡할 뻔했네. 고마워 오서방. 어디 뒀더라? 아 여기 있네. 제가 놔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손이 떨리시잖아요. 제가 놔드릴게요. 그래? 에휴 항시 세라가 해줬는데. 그럼 고맙다 오서방. 사위가 이렇게 챙겨주니 좋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어요. 제발 아니길, 제발요. 그리고 꽤 한동안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이렇게 온몸이 떨리는 게 오서방.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왜 이러니? 오서방, 나 앞이 안 보이네.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발자국 소리만 잠깐 들리다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해부가 나간 거였어요. 어머니를 그 상태로 두고요. 어머님은 녹음기를 켜두고 그걸 깜빡하시고 끄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죠. 이게 뭐야? 매형이 어머니한테... 인슐린이야. 주사를 잘못 놓은 거야.
아니, 이건 분명 일부러.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저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희가 믿었던 가족이었습니다. 경찰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심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CCTV 등으로 그날 심해부가 집에 온 사실이 드러났죠. 경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어요. 심해부는 취조실에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저 그날 잠깐 들렀다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멀쩡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는 다른 내용이 있던데요. 어머니가 쓰러지는 소리까지 다 녹음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간 다음에 쓰러지신 거예요. 저랑 상관없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어머니 쓰러지신 후에 나옵니다. 순서가 안 맞아요. 심해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었죠. 경찰 조사 결과 심해부의 범행 방법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어요. 인슐린 펜은 끝에 다이얼이 있어서 원하는 용량을 직접 설정하는 방식이었죠. 의사 처방이 10단이면 다이얼을 10에 맞추고 주사하는 거였어요. 심해부 아버지도 당뇨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인슐린 과다 투여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는 다이얼을 몇 배로 높게 돌려서 시어머니에게 주사했습니다. 과다 투여된 인슐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심해부는 그 상태로 어머니를 두고 나갔습니다. 119에 신고하지도 않고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심해부의 범행 동기도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큰 돈을 빌렸지만 가게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빚은 여전히 눈동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심해부는 시어머니의 남은 재산인 땅까지 노렸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위조한 거였어요. 전 재산을 시누이에게 준다는 내용으로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땅이 아내에게 가고 결국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것도 자신을 도와준 장모를요. 어머니는 심해부가 힘들 때 전세금까지 빼서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를 이렇게 갚은 거였습니다. 심해부는 살인 및 유언장 위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뉘우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죠.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가 갈렸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범행 소식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남편이 친정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성준이가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왜 엄마를... 시누이는 경찰서에서 심해부를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죠.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그런 거야? 엄마한테 정말 그랬어? 아니잖아. 그치? 대답해. 제발 아니라고 해. 당신이 그랬을 리 없잖아. 미안해. 뭐? 다 내가 한 거야. 빚이 너무 많았어. 어머니 재산이라도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미안해, 정아야. 시누이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유리창을 두들기며 울부짖었어요. 미쳤어? 미쳤냐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그것도 우리 엄마를. 당신 때문에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시누이는 가짜 유언장에 따른 유산 상속을 거부했습니다. 그 돈에 어머니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요. 심해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로 살 수 없었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심해부는 살인 및 유언장 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시누이는 방청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혼 후 시누이는 폐인처럼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그동안 자신이 철없이 굴었던 일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친정 어머니에게 돈만 요구하고 모시지 않겠다고 했던 것들이요. 그 후회가 시누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올케, 미안해. 진짜 미안해. 형님,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난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용서받을 생각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뉘우쳐도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결국 속세를 떠났어요. 절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죠.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답니다. 사건 이후 저희 부부는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더해 믿었던 매형에게 어머니를 빼앗겼다는 분노가 그를 갉아먹었죠. 저는 그런 남편 곁에서 묵묵히 함께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상처가 아문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였죠. 저는 매년 시어머니 기일에 납골당을 찾습니다. 꽃을 놓고 향을 피우고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전에 해주시려던 닭볶음탕을 직접 만들어 제사상에 올립니다. 녹음기에 남아있던 그 레시피대로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못해드린 거 이렇게라도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처음엔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죠. 하지만 나중에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셨어요.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그 마음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